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뭐 보통은 안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시죠. 그렇죠. 튼튼한 재무제표라던가 매년 통장에 꼬박꼬박 쌓이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확실하게 검증받은 비즈니스 모델에 내 돈을 넣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 말이죠. 맞아요.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런 지표부터 확인하고 지갑을 여는 게 수순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심지어 내 원금 보장조차 안 되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글쎄요. 눈앞에 리스크가 막 경고등처럼 빨갛게 깜빡이고 있는데 당연히 지갑을 닫아버리지 않을까요? 저라도 당연히 안 한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위험천만한 펀드가 시장에 딱 풀리자마자 단 10분 만에 온라인 물량이 싹 다 증발해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와, 10분이면 진짜 순식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시작한 이 국민 성장 펀드의 엄청난 과열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코스닥 시장의 거대한 체질 변화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펀드가 잘 팔렸네 하고 넘어갈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의 시장 분석 리포트 2편, 그리고 KBS 단독 보도, 시사저널의 탐사 보도까지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다각도로 뜯어봤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자본시장의 게임의 룰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펀드 열풍의 진짜 이유를 해부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좀비 기업 속간에게 내막을 낱낱이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정책 자금이 투입될 때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딜레마까지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진 이 미친 듯한 속도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그 KBS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네,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오전 8시에 딱 철시가 됐는데 5개 시중은행에 배정된 2,2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물량이 불과 8시 10분에 전량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금융당국조차도 전혀 예상을 못해서 부랴부랴 막 2차 물량 공급 검토에 착수할 정도였으니까요. 초과 수요가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요. 저는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거 1등급 고위험 상품이잖아요. 원금 손실 위험이 떡하니 열려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은행 앱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앞다투어 달려든 걸까요? 그 해답은 이 펀드가 설계된 굉장히 독특한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펀드의 총 무집 규모가 6천억 원인데 그중에 1,200억 원은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이고요. 만기가 5년짜리 상품이거든요. 아, 5년 못 끼는 거군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열광한 가장 표면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세금 혜택이요? 네, 전용 계좌를 통해서 1인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1억 원을 꽉 채워 넣는다, 그러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요. 우와, 1,800만 원 소득공제면 이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채간 액수가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엄청난 메리트죠. 근데요, 아무리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어쨌든 원금을 다 날려버리면 결국 내 주머니에선 마이너스 아닙니까? 저는 이 세금 혜택 하나만으로는 이 10분 완판이라는 광기가 온전히 설명되진 않거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펀드의 핵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총 6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중에 1,200억 원이 정부 재정, 즉 마중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자금이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투자금 전체 손실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고요? 네. 다시 말해서 펀드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첫 20%의 손실 구간은 정부가 자기들 돈으로 먼저 메꿔준다는 뜻입니다. 아, 20%의 방어막. 제가 약간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청취자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마치 엄청 높은 곳에서 스카이다이빙을 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위험하죠? 엄청 위험한데? 네, 고공락하죠, 완전히. 정부가 밑에서 확성기 되고 만약 낙하산이 안 펴져서 떨어져도 땅에 부딪히기 전 그 20%의 충격은
우리가 엄청나게 거대한 스펀지를 깔아서 대신 맞아줄게. 약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군요. 아, 스펀지.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정확하게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이 위험한 건 맞지만 그 두툼한 스펀지 방어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금 혜택 이 두 가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아주 강력한 마지노선을 정부가 깔아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 스펀지가 왜 굳이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이 거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목적지를 봐야 하거든요. 목적지요? 네. 이 돈은 지금 현재 돈을 안정적으로 빵빵하게 잘 버는 그런 흑자 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정부가 20% 손실까지 자기 돈으로 감수하면서 돈을 쏴주는 건데 돈을 못 버는 기업한테 간다고요?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어야 푸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요? 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그 타겟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매출액의 30% 이상을 연구개발, 그러니까 R&D나 설비 투자에 막 쏟아부으면서 의도적인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아, 의도된 적자요?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1조 원 미만인 코스닥 기술성장 기업들, 바로 거기가 이 펀드의 진짜 타겟입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을 계속 연구비로 태우고 있는 회사들이요. 대체 어떤 곳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 IT,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들이죠. 리포트에 언급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시총 1,000억 원대 미만의 큐리언트, 앱클론, 인벤티지랩 같은 바이오텍들이 주로 언급되고요. 네네. 혹은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이노스페이스 같은 곳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발사체는 절반만 뚝딱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아, 하긴 엔진만 팔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는 매출이 0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그냥 용광로처럼 태워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의 재무제표는 진짜 피투성이 적자라도 미래의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급을 불태우고 있는 곳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아니, 정부가 도대체 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우량주들 놔두고 이렇게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기술 기업들한테 이런 거대한 생명주를 내려주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뻔한 명분만으로는 정부 돈 1,200억 원이 들어간 그 거대한 스펀지를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한국 자본시장의 아주 뼈아픈 손가락, 즉 코스닥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겪어온 잃어버린 시간,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요? 네, KIS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194% 상승을 했거든요. 오, 꽤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 지수는 고작 7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194% 대 78%? 와, 성과 차이가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도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 엄청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규모는 커졌을 텐데요. 네,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외형 덩치는 무려 208%나 커졌어요. 208%요? 네, 덩치는 3배가 됐는데 정작 주가 지수는 78%밖에 안 오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 거죠. 잠깐만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의 덩치는 3배나 커졌는데 주가 지수는 안 올랐다. 그 말은 전체 파이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조각은 얇은 먼지처럼 작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요, 본질적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기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비 기업들이요? 네, 이 기업들은 멀쩡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안 나는데 회사는 굴려야 하니까 끊임없이 전환사채, 즉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들여서 좀비처럼 연명해 온 거죠. 아, 그 악명 높은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이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밑 빠진 독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만약에 제가 어떤 코스닥 회사의 주식 1%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장사를 너무 못해서 빚 갚을 돈이 없으니까 채권자들한테 돈 대신에 새로운 주식을 마구 찍어내서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시비 전환이죠. 그럼 시장의 주식이 막 홈프처럼 쏟아지겠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지분율은 갑자기 0.5%로 쪼그라들고 주식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경영진들의 부실 경영을 강제로 연장해지는 꼴이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실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발행한 주식들이 시장에 계속 풀리니까 주식 1주당 가치는 끊임없이 희석되고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고 친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간 코스닥 다 죽는다 하면서 결국 칼을 빼든 겁니다.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과거처럼 상장기업 머릿수만 냅다 늘리는 그런 양적 팽창 정책을 아예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 기조를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벤처 생태계의 잔인하지만 필수적인 원칙, 다산다사입니다. 다산다사요.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맞습니다. 수많은 혁신 스타트업을 태어나게 지원은 하되 안 되는 곳은 더 이상 좀비처럼 살려두지 않고 가차없이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아, 좀비 기업들한테 붙어있던 산소호흡기를 확 떼버리겠다는 거군요. 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 3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 150억 원에 못 미치는 그런 한계 기업들은 얄짤없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 기준이 꽤 명확하네요. 네, 그렇게 시장에 물을 흐리는 좀비들은 강제로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민성장 펀드 같은 거대한 펌프로 자금을 쏴주는 겁니다. 진짜 혁신을 만들어낼 싹수 있는 기업만 딱 골라서 키우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도죠. 좀비는 내쫓고 진짜 혁신 기업에는 물을 준다. 방향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도대체 누가 진짜 혁신 기업이냐? 이걸 골라내는 정법 아닙니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아까 앱클론이나 이노스페이스 같은 곳들도 당장 돈 못 벌고 적자 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퇴출당하는 좀비 기업이나 우리가 밀어줘야 할 진짜 혁신 기업이나 당장 장부상으로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구분합니까? 그게 사실 투자업계의 아주 오랜 딜레마이자 난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가 있잖아요. 바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죠. 네, 뭐 남들 다 아는 지표죠.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 이걸 보는 건데요. 하지만 혁신 기업들은 당장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PER이라는 공식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모가 마이너스니까요. 맞습니다. 아예 계산이 안 되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좀비 기업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내는 것처럼 회계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건물 같은 걸 팔아서 일회성 수익을 끌어와서 재무제표를 아주 예쁘게 꾸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 분식회계나 꼼수를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는 이제 코스닥에서 진짜 옥석을 가릴 때 PER 같은 옛날 잣대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잣대가 뭡니까? 바로 PCR, 즉 주가 현금 흐름 비율, 그리고 PSR,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희석을 조정한 진짜 현금 창출력을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 그러니까 장부에 이쁘게 찍히는 회계상의 가짜 이익에 속지 말고 회사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착착 꽂혀 있는지를 직접 보겠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아까 적자 회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적자 회사가 현금 흐름은 플러스일 수가 있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회계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이라는 항목에는요, 공장이나 설비의 가치가 시간 지나면 떨어지는 감가상각비 같은 게 대거 포함됩니다. 아, 네네. 이게 사실 장부상으로만 마이너스 처리되는 비용이지 회사 통장에서 실제로 현금이 쑥 빠져나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아, 회계상의 마이너스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자체는 적자로 찍힐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표를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고객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서 통장에 현금을 따박따박 받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상증자 찍어내서 투자자 돈만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지가 그 현금 흐름표에는 아주 투명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나게 됩니다. 와, 뼈 때리는 지표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식 찍어서 돈을 구걸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현금을 굴리면서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낼 진짜 체력이 있는 놈인지를 보겠다는 거네요. 이거 아주 실전적이고 강력한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냉혹하고 새로운 잣대를 무사히 통과한 유망 분야들,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을 꼽고 있습니까? 리포트에서는 크게 3가지 구체적인 트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요. 아직 코스닥 150 지수에는 못 들어갔지만 현금 흐름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대형주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해서 차세대 항암제인 ADC 신약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에임드바이오라든가 아니면 향후 매출 폭발이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기업 파도 같은 곳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같은 거대한 수급이 쫙 들어오기 전에 기리목을 먼저 지키고 선점하라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3번째 트랙이 바로 상장 예정 기업 선점 트랙입니다. 상장 예정 기업이요? 비상장 주식 말하는 건가요? 들이죠. 자율주행 AI 비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트라드 비전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여기는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모빌리티 거인들이 이미 전략적 투자를 묵직하게 단행했고 내년에 상장 예비 심사를 준비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그 PCR이라는 까다로운 잣대로 좀비들 다 솎아내고 현금 흐름이 증명된 진짜 배기들만 딱 코스닥에 올려보내는 이 절묘한 타이밍을 노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진짜 혁신 기업을 찾아서 정부가 스펀지까지 깔아주면서 자금으로 든든하게 밀어준다. 정책의 취지만 딱 놓고 보 진짜 박수가 나옵니다. 완벽해요. 이론상으로는 아주 깔끔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현실의 거대한 자금 집행 현장과 쾅 부딪힐 때 과연 어떤 파열음이 나는지 저희가 시사저널의 단독 탐사 보도를 통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자본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사건이죠. 업스테이지 5,600억 투자 논란. 이게 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업스테이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AI 스타트업 중 하나죠. 최근에 카카오 자회사인 AXZ가 지분을 100% 인수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5년 예상 매출액이 248억 원인데 영업 적자는 300억 원이 넘어요. 네, 전형적으로 미래의 로켓을 쏘기 위해서 막대한 현금을 불태우고 있는 혁신 기업의 구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국민성장펀드 같은 공공자금하고 민간자금이 쫙 합쳐져서 무려 5,600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단일 스타트업에 투자 결정이 됐습니다. 5,600억 원이면요. 이건 단일 벤처 투자로는 한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메가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사전을 탐사 보도를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5,600억 원의 거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보통 이런 대규모 공적 펀드 투심위는요,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출석 위원 8명 중에서 1명이 아주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반대 사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매출 구조에 대한 지적이었죠? 네, 업스테이지의 핵심 수익원인 B2C 매출이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전국민 AI 바우처 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벤처 투자 심사학들이 볼 때 아주 전형적이고 날카롭게 찌르는 리스크 포인트거든요. 왜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정 기업의 매출이 시장 고객들의 자발적인 수요가 아니라 정부가 나눠주는 보조금, 즉 바우처에 기대서 발생하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예산 깎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만약 정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다음 정권에서 정책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은 하루아침에 그냥 사막처럼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글로벌 무대에서 진짜 자생력을 갖춘 기업인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정부 돈 받아서 정부 사업으로 연명하면서 몸집만 뻥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날선 지적이 나온 거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업스테이지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해명 자료를 냈죠. 강일 회의에서 바우처 사업을 제외하고도 우리 별도의 B2C 매출 계획 다 있다 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시를 했고요.
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납득해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아주 정상적인 심사였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소명을 다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투명성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이 심사를 주관해야 할 AI 로봇 분과위원장이요. 10차례 열린 회의 중에서 무려 3차례나 불참을 했습니다. 3번이나요. 5개 분과위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결석이 잦았는데 하필 또 그 시기가 업스테이지 심사가 딱 맞물린 때여서 이거 특정 기업 밀어주기를 하려고 고의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한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시장에 무성하게 나왔죠. 네, 시기가 참 묘하게 겹쳤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논란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하정우 전 수석의 주식 매도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이 꽤 복잡한데 저희가 최대한 기계적 중립으로 팩트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 전 수석이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에 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매도 가격이에요. 가격이 왜요? 당시 주당 7만 원으로 평가받던 주식을 액면가인 단돈 100원의 회사에 넘겼다는 겁니다. 100원이요? 외부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7만 원짜리를 왜 100원에 넘겨? 당장 공직에 있는 동안 회사의 주식을 잠시 몰래 맡겨두는 이른바 주식 파킹 아니냐? 이런 의혹이 빵 터져 나온 거죠.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외부인들 시선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긴 하죠. 하지만 업스테이지와 하 전 수석 측의 해명을 제대로 들어보면 이게 스타트업 업계의 룰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업계 룰이요? 그게 어떤 룰입니까? 스타트업들은 보통 핵심 인재를 영입할 때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에 먹튀를 막기 위해서 의무 보유기간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최소 3년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이 주식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의 주주간 계약을 맺는 거죠. 락업을 거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하 전 수석이 중간에 공직으로 가게 되면서 이 의무 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계약 조건상 이 기간을 못 채우면 그 주식은 원래 가격, 즉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회사에 자동 반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에 팔아서 뒤로 이익을 챙기려다 파킹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온전한 내 것이 되지 못한 주식을 그냥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액면가에 토해낸 거다. 이런 절차일 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저희는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판관 역할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란들을 그냥 가십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바라보면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정책의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논란을 딥다이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정 개인의 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5,600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 자체를 보아야 하거든요. 구조요. 이 엄청난 자금이 업스테이지의 지분 투자 형태로 쑥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 투자에는 우리가 이 돈 넣어서 얼마 수익 내겠다 하는 사전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이 없다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요. 구체적으로 언제 투자금을 회수하고 엑시트하겠다. 이런 만기나 시점도 아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 돈 5천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5,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서 나오겠다는 마일스톤이 없다뇨. 그건 그냥 눈먼 돈을 백지수표로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AI나 우주항공 같은 이런 딥테크 분야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키워야 한다는 거죠. 호흡이 길어야 한다. 네, 만약에 당장에 단기적인 벤처 캐피탈 수익률 잣대를 들이대면서 압박하면 아무도 이런 파괴적이고 위험한 혁신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걸 인내 자본, 영어로 페이션트 캐피털이라고 부르면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 자본. 참 멋있는 말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프라 기술에 단기 성과주의를 들이대지 마라. 확실히 일리는 있습니다. 명분은 충분하죠. 하지만 반대로 딱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감시하고 통제할 명확한 숫자로 기준이 아예 없다면 그 엄청난 세금이 진짜 혁신의 불쏘시개가 될지
아니면 그냥 효율성 없이 타오르다 사라지는 허공의 잿더미가 될지 그걸 대체 무슨 수로 검증하느냐 이런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길고 복잡했던 오늘의 여정을 한번 깔끔하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 10분 만에 증발해버린 고위험 고수익 펀드의 광기, 그리고 그 뒤에 정부가 푹신하게 깔아놓은 20%의 스폰지 방어막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방어막이죠. 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유상증자라는 그 밑빠진 도구로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코스닥 시장이 다산다사라는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는 사실도 짚어봤습니다. 이제 좀비들은 다 속가내지겠죠? 네, 이제 우리는 과거의 PER 지표에 얽매일 게 아니라 기업의 진짜 생존력인 현금 흐름, 그 PCR이라는 새로운 지표로 시장의 민낯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막대한 자금이 실제 집행되는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투명성 논란과 임대자본이라는 아주 멋진 이상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까지 입체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스닥 투자의 룰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다이나믹한 변화는 결국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화두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지금 정부는 손실의 20%를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을 딱 씌워주고 단기 수익률조차 묻지 않는 그 인내 자본을 통해서 기업들의 혁신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국가의 따뜻하고 거대한 보호막이 과연 우리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피 튀기게 경쟁하는 파괴적이고 야성적인 혁신에 몰두하게 만들까요? 아니면요. 아니면 단순히 정부의 정책 자금을 가장 타내기 좋은 형태로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온순하게 길들이게 만들까요? 와, 20%의 방어막과 눈먼 돈의 경계. 이것이 혁신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개가 될지 아니면 현실 안주의 온상이 될지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발굴하고 투자하실 다음 코스닥의 유망 기업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 기업일까요? 화려한 AI, 우주항공이라는 멋진 타이틀 뒤에 가려진 재무제표 너머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현금의 맥락을 끝까지 의심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이 팩트와 논리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자본시장의 아주 거친 파도 속에서 결정을 내리실 때 가장 예리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만을 건져 올리는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확 넓혀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